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해안선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공유할 오리지널 스토리는 섣달 그름입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섣달 그 전날 저녁 5시 창밖은 칼바람이 몰아치고 입김이 얼어붙을 듯한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창 안은 온기가 가득한 난방에 사람들의 목소리로 시끄러웠다. 화투패 섞는 소리와 와자지껄한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박서연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마지막 메인 요리인 돼지갈비찜을 압력솥에서 꺼내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치자 주방의 자욱한 기름 냄새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거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남편 김진우와 그의 형님인 김진태네 네 식구,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까지 총 6명이 내가 심혈을 기울여 고른 북유럽 스타일 원목 식탁에 둘러앉아 신나게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착! 쓰리고의 피박이야. 광박까지. 시어머니의 흥분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나왔다. 얼굴에 주름이 활짝 핀 국화처럼 모였다. 어머니, 오늘 패가 정말 잘 붙으시네요. 김진우가 옆에서 아첨하며 어머니에게 귤 하나를 까서 건넸다. 나는 마치 어울리지 못하는 이방인, 아니, 돈을 받지 않는 고용된 가정부처럼 전쟁터 같은 주방과 거실 사이를 오갔다. 오후 2시부터 주방에 틀어박혀 온갖 전을 부치고 볶고 끓여가며 꼬박 12가지 음식을 준비했다. 소위 가족 명절 상차림을 위해서였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목은 오랜 시간 칼질로 욱신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설인데 온 가족이 모여 북적이는 것도 좋지 하는 신락 같은 온기가 남아있었다. 김진우는 3일 전 갑자기 고향 식구들이 올해는 서울에서 설을 쇠며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웠지만 효심 깊은 남편을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분주하게 집을 치우고 준비하며 작은 방과 서재까지 비워 새 이불까지 사다 놓았다. 나는 내 노력과 인내가 적어도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나 고마운 눈빛 하나쯤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가장 세게 뺨을 후려치는 법이다. 묵직한 갈비찜 그릇을 이미 꽉 찬 식탁 중앙에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식사하자고 하려던 참이었다. 시어머니는 화투패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거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서연아, 음식 다 됐지? 다 됐으면 얼른 밥퍼. 다들 배고프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 불쾌감을 억누르며 그릇과 수저를 가지러 돌아섰다. 밥을 다 푸고 수저를 놓은 뒤 김진우 옆에 유일하게 남은 빈자리에 앉으려 했다. 그 자리는 내가 언제든 일어나 밥이나 반찬을 더 가져다 주기 편한 통로 쪽이었다. 아, 서연이. 김진우의 형님, 김진태가 입에 담배를 문 채 웅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고생 그만하고 너도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 일단 밥부터 먹어. 마음이 살짝 놓였다. 그래도 내 존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말은 내 피를 거의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런데 밥 먹고 바로 정리 좀 해야겠다. 김진태는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뱉어내며 말을 이었다. 봐봐. 부모님이 안방 쓰시고 우리 네 식구는 작은 방. 진우는 서재에서 야전 침대 깔고 자면 집방 3개가 꽉 차서 더 잘 데가 없네. 화투패 소리가 잠시 멈췄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구경하듯 심사하듯 내게로 향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김진우를 쳐다봤다. 그가 무언가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패에만 집중했다. 마치 그 패가 내 처지보다만 배는 더 중요한 것처럼. 시어머니가 말을 받았다. 말투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 심지어 약간의 짜증까지 섞여 있었다. 그래, 서연아. 너도 사리분별할 줄 아는 애잖니. 이 명절에 너를 소파에서 재울 순 없지. 얼마나 보기 안 좋니? 내 친정, 여기서 길 2개만 건너면 바로 아니냐. 밥 먹고 친정 가서 자. 설 연휴 지나고 집 좀 널찍해지면 다시 오고. 친정 가서 자라고? 설날 전날 밤에? 이 집의 엄연한 안주인인 나에게 온 식구의 명절 음식을 다 차리게 한 뒤에
친정으로 꺼지라는 건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순식간에 치솟았다. 피가 역류하는 듯했고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죽일 듯이 김진우를 노려봤다. 내 남편, 내가 한때 평생을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 나는 그가 벌떡 일어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연이는 당연히 우리 집에 있어야죠. 라고 한마디만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그랬다면 나는 계속 참고 견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목을 대가 한 번 꿈틀하더니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실은 지극히 비겁한 말투로 말했다. 여보, 엄마 말이 맞아. 그냥 며칠만 고생한다 치고 친정 가서 지내. 어차피 가깝잖아. 낮에 다시 와서 밥하고 치우면 되고 다 한 가족인데 너무 따지지 마. 너무 따지지 마. 나는 마음속으로 이 몇 글자를 되새겼다. 목구멍으로 울컥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내가 뭘 따졌는데? 내가 이 밥 한 끼를 따졌나? 잠자리 하나를 따졌나? 내가 따진 건 그들이 나를 대체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마음대로 부려먹고 필요 없어지면 내쫓아도 되는 공짜 식모로 거실에서는 다시 화투패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형님 김진태가 아이들에게 얼른 먹어 다 먹고 설특선 영화 보자라고 말하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들은 그들만의 명절, 그들만의 즐거움을 이어갔다. 그리고 나는 구석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잊혔다. 시아버지는 시종일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음식만 드셨다. 가끔 나를 힐끗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익숙하다는 듯한 무심함만 가득했다. 그 순간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인내가 터진 두 개 홍수처럼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처음 이 아파트를 살 때가 기억났다. 김진훈의 집에서는 고작 500만 원을 보탰다. 계약금의 대부분은 내가 직장 생활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고 나를 안쓰럽게 여긴 부모님이 몰래 1억 원을 보태주셨다. 등기부등본에는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갔지만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대출 계약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김진우에게 맡겼다. 그가 더 꼼꼼하다기에 결혼 후 그는 월급도 많지 않은 데다 끝없이 밑빠진 독같은 시댁에 시시때때로 돈을 붙였다. 집안 생활비와 아파트 담보대출금 대부분은 내가 부담했다. 나는 남자의 체면을 세워주려 밖에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나의 양보와 헌신이 존중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다. 결과는 더욱 심해진 짓밟음이었다. 나더러 친정에 가라고? 좋다. 그들이 그 말을 내뱉은 순간부터 이 집은 내게 아무런 온기도 없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당신들은 잊은 게 아닐까? 이 집, 당신들이 마음 편히 앉아 고스톱을 치며 나를 내쫓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혹은 누가 가장 많이 희생했고 이 집의 거취를 결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단호하고 차가운 결심이 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분노는 내 이성을 마비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비정상적으로 침착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봤자 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교양 없는 여자로 찍히는 것 외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자격이 없다. 나는 그 뻔뻔한 얼굴들, 특히 김진우의 비겁하게 외면하는 옆모습을 보았다.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심지어 반박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극한의 굴욕과 분노 뒤에 찾아온 것은 죽음과도 같은 평온이었다. 심지어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까지 걸려 있었다. 그건 웃음이 아니라 마음이 죽었다는 흔적이었다. 나는 묵묵히 더러워진 앞치마를 풀어 주방 문고리에 반듯하게 걸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침착하게 안방으로 향했다. 거실에 있는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어머, 서연아, 너 어디 가니? 아직 밥 다 안 먹었잖아.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소리쳤다. 내가 토라졌다고 생각했는지
말투에 불만이 섞여 있었다. 김진우도 마침내 고개를 들고 의아한 표정으로 내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마 그의 예상대로라면 내가 최소한 몇 마디 따지거나 울면서 뛰쳐나가야 했을 것이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의 모든 소란과 위선을 차단했다. 짐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그저 침대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내 중요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혼전 재산 증명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서류의 사본이 들어있었다. 처음 아파트 등기 절차를 밟을 때 나는 만약을 대비해 모든 중요 서류의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었다. 원본은 김진우가 보관했다. 그는 집 금고에 두는 게 더 안전하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나는 사본을 펼쳐 나와 김진우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것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번호를 찾았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법인의 김 부장님. 일 처리가 빠르고 입이 무겁기로 유명했다. 반년 전 우리 아파트 같은 평형의 집을 그가 중개해서 팔았는데 가격이 아주 좋았다. 그때 그는 농담 삼아 우리에게도 팔 의향이 있냐고 물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가운 액정 위로 한 줄 한 줄 문자를 입력했다. 내 목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침착했다.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가람 팰리스, 백이동, 2901호 집주인 박서연입니다. 급히 매도할 아파트가 있습니다. 평형은 부장님께서 지난번에 중개하신 곳과 같습니다. 조건은 현금 일시불이며 시세보다 5% 낮게 내놓겠습니다. 단, 최대한 빨리 거래가 성사되어야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내일, 즉 설날 당일 오전 9시에 고객분과 바로 집을 보러 오셔도 좋습니다. 열쇠는 관리사무소에 맡겨두겠습니다. 문자를 다 쓰고 꼼꼼히 확인한 뒤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문 밖에서 김진우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괜찮아? 왜 문을 잠그고 그래?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곧 휴대폰에서 띵 소리가 났다. 김 부장님의 답장이었다. 놀라움과 흥분이 섞인 말투였다. 박 사모님, 내일 설날인데 집을 본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좋으면 분명 서로 사려고 할 겁니다. 바로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 연락해서 내일 정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 나는 휴대폰을 챙겨 넣고 옷과 머리를 정돈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안방 문을 열었다. 김진우가 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추기 힘든 짜증과 태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랑 식구들 다 밖에 있는데 지금 누구 보라고 시위하는 거야? 나는 한때 나를 설레게 했지만 이제는 지독히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모두에게 들릴 만큼은 되었다. 나 좀 피곤해서 먼저 친정 갈게. 말을 마치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갈아 신고 문을 열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등 뒤거실의 순간적인 정적과 뒤이어 터져 나올 철없는 며느리에 대한 비난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 설날 아침 9시 김 부장님은 약속대로 고급 세단을 탄 중년 부부와 함께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나는 미리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장 사장님 부부였다. 박 사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작스럽게 연락드렸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은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띄었다.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린 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집은 비어 있으니 편하게 보십시오. 저는 아래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아파트 입구까지만 안내하고 전신했다. 나는 김진우와 그의 가족들이 아직도 곤히 자고 있을 것을 알았다. 어제 저녁 내가 말없이 떠난 후 그들은 아마 나를 욕하며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TV를 봤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정말로 친정에 갔다고 믿었을 것이다. 약 30분 후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김진우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역시 받지 않았다.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김진우에게서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한 문자가 날아왔다. 박서연, 너 미쳤어? 지금 집에 부동산 중개인이랑 웬 사람들이 와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장 전화 받아. 나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부장님과 장 사장님 부부가 흥분된 얼굴로 카페로 들어왔다. 사모님, 집이 정말 좋네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저희가 딱 찾던 구조입니다. 장 사장님의 아내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김 부장님이 말을 받았다. 장 사장님 내외분께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가격도 좋아서 바로 계약하고 싶어 하시는데 다만 지금 댁에 계신 분들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다시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2901호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시어머니와 형님 댁 식구들, 그리고 김진우가 모두 거실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집안은 간밤의 술판으로 난장판이었다. 나와 내 뒤에 사람들을 본 김진우가 달려왔다. 박서연,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설명해봐. 이 사람들은 누구고 집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집을 봐. 왜? 팔려고요. 집을 판다고? 못 알아들어요? 내 가볍게 던진 한마디는 마치 소리 없는 천둥처럼 밤새 남은 음식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한 거실에 터져나왔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시어머니의 심술나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눈은 동그래지고 입은 살짝 벌어진 채 마치 갑자기 목이 졸린 늙은 암탉 같았다. 모든 기세등등함이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꺼져버리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만 남았다. 작은 방에서 막 고개를 내민 아직 잠이 덜 깬 형님도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얼굴에는 이 여자가 미쳤구나 하는 충격이 가득했다. 그리고 김진우, 나의 좋은 남편. 그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다. 그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을 떨었다. 내 팔을 잡았던 손이 힘없이 미끄러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죽일 듯이 나를 노려보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변조된 목소리를 쥐어짰다. 너 집을 왜 팔아? 이건 우리 둘의 집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팔아? 무슨 자격으로? 나는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말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고 심지어 희미한 조롱까지 섞여 있었다. 나는 이 난장판이 된 한때 집이라고 여겼던 공간을 둘러보았다. 충격으로 일그러진 모든 얼굴을 훑었다. 바로 이 자격으로 어제 섣달 그곳날 밤에 십수명 분의 명절 음식을 다 차리고 난 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잠자리가 없어 당신들에게 당연하다는 듯 친정으로 가라는 말을 들은 사람, 바로 나 박서연이라는 자격으로.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송곳처럼 그들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이 아파트 계약금 내가 7천만 원을 냈고 우리 부모님이 1억 원을 보태주셨지. 당신 김씨 집안은 고작 500만 원 냈어. 내가 은행 이체 기록이랑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꺼내서 하나하나 계산해 줄까?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녀는 눈빛이 흔들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내 다음 말에 입을 다물었다. 지난 3년간의 담보대출, 대부분 내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어. 김진우 씨, 당신 월급은 차 유지비 빼고 얼마나 남았지? 그 돈으로 형님 내 두 아이들, 부모님 용돈 보태드렸지? 내가 모두 앞에서 낱낱이 계산해줄까?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김진우의 얼굴은 한 겹씩 더 하얘졌고 시어머니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그들은 평소 순종적으로 보이던 며느리가 이 모든 장부를 이렇게 명확하게 꿰고 있을 줄은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가차없이 터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너 후슈바떠. 시어머니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높여 찔리는 마음을 감추려 했다. 무슨 7천, 8천이야. 집 사는 건 양가 모두의 일이고 등기부등본에 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공동재산이야. 내가 뭔데 판다 만다 해. 진우야, 내 마누라 단속 안 하고 뭐해? 이게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잖아. 김진우는 시어머니의 고함에 약간의 용기를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포와 낯옅으로 가득했다. 그는 남편의 위험을 내세우려 했지만 목소리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그만 좀 해. 어젯밤엔 어머님이 생각이 짧아서 말이 좀 심했던 거잖아.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 명절에 외부 사람들을 집에 끌어들이는 게 말이 돼? 빨리 이 사람들 내보내. 할 말 있으면 우리끼리 문 닫고 하자. 우리끼리 하자고? 나는 실소했다. 어제 당신들 6명이 둘러앉아서 나한테 잘 곳 없으니 친정으로 가라고 통보할 때 나한테 문 닫고 말할 기회를 줬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김 부장님과 구매자인 장 사장님 부부에게로 향했다. 미안하지만 당당한 미소를 지었다. 김 부장님, 장 사장님 내외분,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놀라셨죠. 저희는 계획대로 아래 카페로 가서 이야기 나누시죠. 가격과 거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발 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김 부장님은 역시 경험이 많았다.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연신 말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사모님, 이해합니다. 집집마다 사정은 있는 법이죠. 장 사장님 내외분, 저희 먼저 내려가시죠. 사모님께서 집안일 처리하실 시간을 드리고 세부 사항은 천천히 논의하면 됩니다. 장 사장님 아내는 눈앞에 이막장 드라마에 약간 망설이는 듯했지만 집과 가격에 매우 마음이 동한 것이 분명했다. 남편의 옷소매를 당기며 속삭였다. 여보, 집은 정말 좋고 가격도 괜찮아요. 일단 내려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어때요? 장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정말로 떠나려고 하자. 그것도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빨리 처리하려고 하자. 김진우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는 맹렬하게 달려와 다시 나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피했다. 안 돼. 팔 수 없어. 박서연, 난 동의 못해. 이 집은 내 지분도 있어. 내 서명 없이는 못 팔아. 그는 거의 고함을 질렀다. 이마에 핏대가 섰다. 아, 그래? 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사본 하나를 꺼냈다. 바로 등기부등본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진우 씨, 뭔가 잊은 것 같은데 부동산 매매 계약서, 대출 계약서 원본은 당신 손에 있겠지. 하지만 집을 파는데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 등본과 공유자의 동의야. 내가 만약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신이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점유하고 가정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해서 더 많은 지분, 심지어는 단독 소유를 요구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판결할 것 같아? 내가 당신이 시댁에 송금한 기록과 지난 3년간의 담보대출 상환 내역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상기시켜 줄까?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내 시선은 칼날처럼 공포로 수축하는 그의 동공을 똑바로 꿰뚫었다. 아니면 당신네 가족이 설날 전날 밤에 합법적인 아내를 집에서 내쫓은 행위가 아주 이치에 맞고 판사님의 동정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김진우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다. 그는 법에 대해 잘 모를지 몰라도 나의 명확한 논리와 손에 쥔 증거들이 그에게 본능적인 위협감을 주었다. 너 누굴 협박해? 시어머니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시 떼를 쓰기 시작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집 팔아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네. 이젠 못 살겠다.
진우야, 내 마누라가 내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 형님도 옆에서 거들었다. 서연아, 다 한 가족인데 무슨 말을 못해. 꼭 이렇게 집까지 팔아야겠어? 이 명절에 얼마나 불길한 짓이야. 한 가족. 나는 차갑게 형님을 쳐다봤다. 어제 저더러 친정으로 가라고 하실 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은 안 드셨나 봐요? 이제 와서 한 가족이라고요? 늦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울음소리와 비난에 신경 쓰지 않고 김 부장님 일행에게 말했다. 가시죠. 내가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 김진우는 마침내 궁지에 몰린 듯 외쳤다. 박서연, 그렇게 모질게 굴지 마. 설령 어젯밤 우리가 잘못했다 쳐도 집을 팔 수는 없어. 이 집 팔면 우리 어디서 살아? 나는 문 앞에 서서 등을 보인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사냐고요? 그건 당신 김씨 집안의 사정이지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 효자 아니었나요? 당신 어머니, 아버지, 형님, 형수님께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당신들 6식구 이 집에 계속 눌러 앉아 있다가 새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든가. 말을 마친 나는 망설임 없이 나를 질식시킬 것 같던 그 집의 문을 나섰다. 등 뒤에 울부짖음, 저주, 그리고 절망적인 질문들을 모두 문 안에 가두었다. 복도에서 김 부장님과 장 사장님 부부는 각기 다른 표정이었지만 약속이나 한 듯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좁은 공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김 부장님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저 꼿꼿이 허리를 펴고 무표정하게 변하는 층수 숫자만 바라봤다. 나는 알았다. 방금 전에 그 장면은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진우와 그의 가족들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집 매매를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이왕 가면을 찍기로 한 이상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남겨둘 생각이 없었다. 집을 파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이 역겨운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였다. 짓밟힌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아래층 카페에 자리를 잡은 후 나는 바로 장 사장님 부부에게 말했다. 사장님, 사모님, 상황은 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려고 급하게 집을 파는 겁니다. 가격은 시세에서 3% 더 내려드리겠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현금 일시불로 최대한 빨리 명예 이전까지 마치는 겁니다. 늦어도 정월 대보름 전까지 대부분의 절차를 끝냈으면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이신다면 지금 바로 가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받지 않겠지만 충분한 성의와 지불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의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인 태도는 오히려 장 씨 부부의 신뢰를 얻었다. 장 사장님은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다. 이 가격과 나의 결단력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 분명했다. 장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박 사모님 성의는 잘 알겠습니다. 집은 정말 마음에 들고 가격도 더할 나위 없습니다. 현금 일시불 문제 없습니다. 언제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속도에 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협력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명예 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이 옆에서 분위기를 띄웠다. 그럼 정말 잘 됐네요. 사모님, 사장님, 양측 모두 성의가 있으니 제가 바로 가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설 연휴라 관련 기관은 쉬지만 미리 서류 작업을 해두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보며 나는 반격의 첫 화살을 성공적으로, 그것도 관역 정중앙에 명중시켰음을 알았다. 카페의 따뜻한 좌석에 앉아있자니 공기 중에 퍼지는 원두향이 방금 전 집안의 그 혼탁하고 험악한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나는 맞은편에서 가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장 사장님 부부의 얼굴을 바라봤다. 김 부장님은 옆에서 열정적으로 이후 절차를 설명하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에 그 가정 불화는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짧고 거짓된 평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진우와 그의 가족들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역시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소리 없이 하지만 끈질기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예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구매자와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 집중했다. 사모님, 계약서에 문제 없으면 저희는 먼저 서명하겠습니다. 장 사모님이 펜을 내려놓으며 온화하지만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그런데 아까 남편분의 태도를 보니 이후 서명이나 명예 이전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나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등기부등본의 부부 공동 명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니라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제 태도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일을 추진할 충분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겁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은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두 분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 내용은 특약 사항에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는 그들에게 확신을 준 듯했다. 장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도 안심입니다. 집은 정말 마음에 들고 아이 학교 문제로 이사가 급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가계약서를 쓰고 김 부장님과 장씨 부부를 배웅하고 나니 어느덧 정오였다. 창밖의 햇살이 눈부셨다. 거리에는 드문드문 세배를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며 온통 명절의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내 마음속의 냉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침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가 넘쳐날 듯이 쌓여 있었다. 부재중 전화, 김진우 23통, 시어머니 8통, 심지어 시아버지가 건 전화도 1통 있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폭발 직전이었다. 김진우의 메시지는 처음에 분노 섞인 질문에서 점차 당황, 애원으로 말투가 변화무쌍했다. 박서연 너 미쳤어? 빨리 전화 받아. 집을 팔다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거긴 우리 집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젯밤엔 내가 나빴어. 엄마 말이 심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네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어떡해. 서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상의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꼭 이렇게 다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겠어? 시어머니의 메시지는 비난과 협박으로 가득했다. 박서연, 너 당장 기어 들어와서 집 파는 거 똑바로 설명 안 해. 이 재수 없는 것. 설날부터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너 이혼하고 싶지? 그래, 이혼해. 하지만 집은 네가 독차지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똑똑히 알아도 진우가 동의 안 하면 너 그 집 평생 못 팔아. 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심지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얘기하자고? 어젯밤에 그 당연하다는 듯한 냉담함은 어디로 갔는가? 나는 김진우에게 간단하게 카톡을 하나 보냈다. 말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더 할 얘기 없어. 순순히 집 하는데 협조하고 법에 따라 재산 분할해서 좋게 헤어지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가. 난 재산 가압류 신청하고 당신과 당신 가족을 부부공동 재산, 악의적 점유 및 정신적 학대로 고소할 거야. 당신이 선택해.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김진우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어떤 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편에서 김진우의 격분과 울음이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연아, 드디어 전화 받았구나. 너 그 카톡 무슨 뜻이야? 법정이라니? 우리 수년간의 정이 있는데 꼭 이렇게 모질게 굴어야겠어? 모질게? 나는 차갑게 반문했다. 김진우,
설날 전날 밤에 내 아내를 집에서 내쫓고 온 식구들 식모살이 시킨 다음에 친정으로 꺼지라고 하는 건 모질지 않고 내 엄마, 형, 형수가 나를 무시하는데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건 모질지 않고 이제 와서 정을 얘기해?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어제 제정신이 아니었어. 엄마랑 형이 다들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김진우는 변명하려 애썼다.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다. 아마 연기였겠지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돌아와, 응? 내가 엄마랑 식구들 당장 가라고 할게. 앞으로 이 집에서는 네가 대장이야. 다시는 그들한테 돈 안 붙일게. 월급 통장도 너한테 다 줄게. 안 될까? 늦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진우, 어떤 상처는 한 번 생기면 그걸로 끝이야.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다시는 쌓을 수 없어. 나는 당신과 상의하는 게 아니야. 내 결정을 통보하는 거야. 집은 무조건 팔 거야. 당신이 동의하면 우리는 체면이라도 지키면서 헤어질 수 있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다들 나 뜨거워지는 꼴을 보게 될 거야. 서연아, 이러지 마. 우리 옛날을 생각해봐. 그는 또다시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옛날? 나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옛날엔 내가 눈이 멀었지.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으니까. 결과는 어땠지? 내가 기댄 건 옳고 그름도 분간 못하고 어리석은 효도만 할 줄 알며 정작 중요할 땐 아내를 전혀 지켜주지 못하는 겁쟁이였어. 김진우, 그만둬. 역겨우니까. 말을 마치고 그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세상이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그가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엄마의 전화가 울렸다. 그들은 돌파구를 우리 부모님에게서 찾으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신호하고 스피커폰을 켰다. 전화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울음 섞인 가식적인 아양 떠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부인,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명절에 이런 오해를 만들어서 다 이 늙은이가 말을 잘못해서 서연이 화나게 한 탓입니다. 1000번 만번 저희 잘못이에요. 사부인께서 서연이 좀 잘 타일러 주세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요. 이 집 파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엄마는 이미 속에서 불이 나 있던 터라 조금도 봐주지 않고 쏘아붙였다. 오해요. 사부인. 댁내 식구 6명이 제 딸을 식모처럼 부려먹고는 설날 전날 밤에 친정으로 꺼지라고 한 게 오해라고요. 제가 보기엔 댁들이 애초에 제 딸을 사람 취급도 안 한 것 같은데요. 똑똑히 들으세요. 집 파는 건 서연이 결정이고 우리 온 가족이 지지합니다. 이 결혼 무조건 끝낼 겁니다. 댁내 같은 불구덩이에 우리 딸 더는 못 보냅니다. 그리고 집, 우리 서연이 몫은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억지 부리시면 우리 법정에서 봅시다. 엄마의 우렁찬 한마디에 전화 저편의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지못해 전화를 끊었다. 엄마 최고. 나는 엄마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든든한 친정의 지원이 있으니 마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그 후 반나절은 정말 조용했다. 김진우와 그의 가족들은 부드럽게 나오든 강하게 나오든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오후에 나는 변호사인 친구를 만났다. 다행히 연휴에도 상담할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자 친구는 내가 주택 구매 자금과 대출 상환에 기여한 바가 크고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 설날 전야에 아내를 내쫓음이 있으므로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내가 대부분의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명히 말했다. 만약 상대방이 매매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전문가의 확답을 얻으니 나는 더욱 확신이 섰다. 저녁 무렵 내가 집에서 엄마의 저녁 식사 준비를 돕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마음이 철렁했다. 현관 카메라로 보니
역시 김진우였다. 혼자 왔고 손에는 선물 상자로 보이는 것을 2개 들고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은 매탄 것이 초췌하고 낙담한 모습이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문을 사이에 두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둘이서만. 제대로.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애원이 섞여 있었다. 더 할 얘기 없어. 내 말은 이미 분명히 전했어. 나는 차갑게 거절했다. 서연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네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10분만, 딱 10분만 줘. 내가 옛날에 너한테 잘해줬던 거 생각해서라도 사과할 기회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그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이 지경에 이르러 그가 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였다. 그리고 어떤 말은 얼굴을 보고 확실히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그가 들어올 수 없도록 아주 조금만 열었다. 말해, 딱 10분이야. 김진우는 나를 보자 눈이 빛나며 급히 선물을 내밀었다. 서연아, 이거 장인어른, 장모님께 드릴 설 선물이야. 대신 사죄드린다고 전해줘. 필요 없어. 가져가. 나는 차갑게 그의 손을 막았다. 할 말이나 해. 김진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얼굴 표정이 더욱 난처해졌다. 그는 선물을 내려놓고 손을 비비며 고개를 숙인 채 진심 어린 참회를 시작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어젠 내가 미친놈이었어. 인간도 아니었어.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만 있으면 안 됐는데, 너를 서럽게 하면 안 됐는데, 나는 그냥 부모님이랑 형네 식구가 모처럼 왔는데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어. 네가 그렇게까지 화낼 줄은, 집을 팔 생각까지 할 줄은 몰랐어. 몰랐다고?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김진우,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야. 내 감정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거지. 당신 마음속에는 부모님과 형네 식구의 체면과 기쁨이 내 존엄보다 항상 더 중요했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 단지 이번엔 당신들이 너무 심했고, 나도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것뿐이야.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고칠게. 앞으로 정말 고칠게. 월급 통장 당장 너한테 줄게. 엄마랑 식구들 당장 표 끊어서 내려가라고 할게. 앞으로 우리 집에서는 네가 대장이야.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이 집은 우리 피땀이 깃든 곳이잖아. 팔면 안 돼. 팔면 우리 어디서 살아. 우리 수년간의 정이 설마 말다툼 한 번보다 못하겠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혐오스럽다는 듯이 한 걸음 물러나 그의 손길을 피했다. 김진우, 연기 그만해. 당신이 지금 하는 말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아. 걔는 똥을 못 끊어. 이번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당신은 또 망설임 없이 나를 희생시킬 거야.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가치관 속에서 나 박서연은 언제든 마음대로 희생시켜도 되는 남이니까. 나는 순간 새하얗게 질리는 그의 얼굴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집은 반드시 팔 거야. 오기로 파는 게 아니야. 당신이라는 흡혈귀,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과 완전히 작별하기 위해서야. 내 것을 되찾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당신이 동의하면 우리는 좋게 헤어지는 거고,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야. 당신이 선택해. 말을 마치고 나는 그의 상갓집 개 같은 표정을 더는 보지 않고 바로 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문 밖에서 그의 억눌린, 거의 무너지는 듯한 흐느낌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곧 사라졌다. 아마 이웃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이다. 나는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는 상상했던 통쾌함 대신 무거운 피로감과 해방감만이 남았다. 나는 알았다. 나와 김진우, 그리고 그 소위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설날과 그 다음 날의 연이은 좌절은
김진우와 그의 가족들을 극도의 불안과 분노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다. 부드럽게 나오든 강하게 나오든 집을 팔겠다는 내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더 저열한 수단을 쓰기 시작했다. 여론전을 펼쳐 도덕적 잣대와 오명을 씌워 나를 굴복시키려 한 것이다. 설 연휴 셋째 날 아침, 내가 부모님과 함께 앞으로 변호사를 찾아 이혼 합의서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을 때였다. 내 휴대폰이 잘 연락하지 않던 동창, 친구, 심지어 몇몇 먼 친척들의 카카오톡과 전화로 폭격을 받기 시작했다.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대부분 떠보는 듯한, 그리고 화해를 권하는 말투였다. 서연아, 너 집 팔고 이혼한다며? 무슨 일이야? 설날부터 왜 그래? 서연아, 진우랑 싸웠어. 시어머니한테 들으니까 그냥 사소한 오해라던데 그것 때문에 집 팔고 이혼하는 건 너무 충동적인 거 아니야? 언니, 김진우 씨 어머니가 여기저기 울면서 얘기하고 다니셔. 언니가 사소한 일로 자기네 늙은 식구들을 집에서 내쫓고 집까지 뺏으려 한다고. 진짜야? 나는 평소 가끔 들여다보는 동창들 단톡방 몇 개를 열어보았다. 역시나 익명이지만 누가 썼는지 뻔히 알 수 있는 혹은 애둘러 쓴 글들이 보였다. 내용은 불보듯 뻔했다. 서울 며느리가 시골 시댁을 무시한다. 사소한 일로 천지를 뒤엎는다. 여자가 너무 드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식의 진부한 이야기들이었다. 거기에 내가 집안을 망하게 하는 불효녀라는 식의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다. 심지어 내가 거의 쓰지 않는 카카오 스토리에까지 시어머니가 김진우의 휴대폰으로 올린 몇 개의 글이 보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쓸 줄 몰라. 예전에는 내가 다 해줬었다. 집이 난장판이 된 사진 몇 장과 울상인 셀카를 곁들여 글은 지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게 쓰여 있었다. 설날에 집에도 못 들어가네. 아들 잘못 키웠지. 며느리 어떠니 엄마는 잊었어. 우리 늙은 것들을 문 밖으로 내쫓으려 하네. 아무것도 모르는 친척이 댓글로 위로하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아이고 그냥 어젯밤에 밥 먹을 때 자리 배치가 좀 잘못됐다고 며느리가 화가 나서 집 팔고 이혼하겠다네. 요즘 시어머니 노릇하기 정말 힘들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돼. 며느리 성깔이 보통이 아니야. 집 판다 하면 파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는 거지. 사진에는 시아버지가 한숨 쉬는 옆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정교하게 편집된 하소연을 보고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그들은 완벽하게 핵심을 비껴갔다. 설날 전날 밤에 나를 어떻게 식모처럼 부려먹고 내쫓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오직 나의 드셈과 자신들의 억울함만 강조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나에게 도덕적 심판을 내리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묵인했다. 심지어 기획에 참여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감히 나와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여론의 압박을 통해 나를 돌아서게 하려 했다. 너무 뻔뻔해. 어떻게 이렇게 흑백을 전도할 수 있지? 엄마도 그 글들을 보고 화가 나서 책상을 쳤다. 내가 당장 단톡방에 가서 욕을 해줘야겠어. 엄마, 안 돼요. 나는 엄마를 말리고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지금 엄마가 가서 맞서 싸우면 정확히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물을 더 흐리게 만들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양가 집안 싸움으로 보이게 할 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제가 이성을 잃고 추태를 부리는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냥 이렇게 너를 모함하게 놔도 아빠도 미간을 찌푸렸다. 당연히 안 되죠. 나는 심호흡을 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들이 여론전을 하고 싶다면 좋아. 상대해주지. 이왕 할 거면 좀 더 수준 높게.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에게 연락해온 친구와 동창들에게 하나하나 답장하는 것이었다. 나는 감정적으로 불평하지 않고 지극히 침착하고 객관적인 어조로 사실을 설명했다. 핵심적인 세부사항을 강조하면서 걱정해줘서 고마워.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사실은 이래. 설날 전날 밤
나는 김진우 씨가 데려온 시댁 식구 6명분의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했어. 식사 후 그들은 집방 3개가 모두 찼으니 내 잠자리는 없다고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어. 내 남편 김진우 씨는 그 자리에 있었고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어. 만약 네가 내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집을 파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야.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어렵지만 옳고 그름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나는 카카오 스토리에 공개적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내 격만 떨어질 뿐이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거나 혹은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사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내 답변은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았다.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절제된 태도를 보였다. 김씨 집안의 그때 쓰는 듯한 호소와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역시나 사리 분별이 있는 몇몇 친구들은 진실을 알고 난 후 즉시 태도를 바꿔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 다음 나는 더 결정적인 일을 했다. 나는 김 부장님에게 연락해서 급한 사정이 생겨 정식 매매 계약서 작성일을 내일, 즉 연휴 넷째 날 오전으로 앞당기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 지역의 유명한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기자 친구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했다. 예전에 일 때문에 알게 된 사이인데 마침 계약 현장에서 연말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터뷰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거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조금 더하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싶다고 했다. 김 부장님은 조금 놀랐지만 언론의 도움으로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말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물론 나는 작은 인터뷰 하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신호를 보내야 했다. 나 박서연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투명한 감시를 환영한다는 신호를 김진우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그 저급한 소행이 내 눈에는 광대의 제주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에게는 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다. 그리고 나는 나와 김진우가 공통으로 아는 비교적 명망 있고 사리 분별이 있는 어른이나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 김진우의 직장 상사나 존경받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소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겁지만 침착한 어조로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 집안이 설날 전날 밤에 나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핵심 사실을 강조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과 집매매를 선택하게 된 나의 절박함과 결심을 표현했다. 나는 그들에게 혹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면 오해를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뿌리를 뽑는 전략이었다. 나는 중립적인 사람들의 이해를 얻어야 했다. 최소한 그들이 김씨 집안의 일방적인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치자 마음속에 울화가 많이 가라앉았다. 여론전에서는 도덕적 우위와 사실의 진실성을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씨 집안의 그 울고불고 동정을 사는 방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사실과 논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역시나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에 단톡방에서 화해를 권하며 동조하던 목소리들이 사라졌다. 오히려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김씨 집안이 정말 심했다. 나라면 나도 못 참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 밑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듣자 하니 설날 전날 밤에 서연이더러 친정 가라고 해서 그랬다던데요. 진우 씨는요? 그때 아무 말 안 했어요? 김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다른 번호를 썼다. 이번에 그의 말투는 애원이 아니라 격분한 분노였다. 박서연, 너 정말 독하다. 내가 어떻게 여기저기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기자까지 부르겠다고? 아주 끝장을 보자는 거지. 지금? 헛소문? 나는 차갑게 말했다. 김진우, 내가 한 말 중에 사실이 아닌 게 단 한마디라도 있어? 당신들이 설날 전날 밤에 나를
집에서 내쫓지 않았어? 아니면 당신 김진우가 겁쟁이처럼 묵인하지 않았어? 기자는 무슨, 나는 그냥 정상적인 인터뷰에 협조하는 것뿐이야. 왜, 무서워? 당신네 집안의 추악한 일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너, 김진우는 말이 막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무능한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말했지. 집 팔 생각 꿈도 꾸지 마. 난 절대 서명 안 해. 배짱 있으면 고소해봐.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보자고. 좋아. 그럼 법정에서 봐.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가 이제 버티기 작전으로 나온 것을 알았다. 나는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면 버틸 수 있었다. 나에게는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있고 든든한 친정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대가족이 곧 자신들의 것이 아니게 될 집에 모여 있다. 김진우의 직장은 괜찮을까? 끊임없이 동생에게 손 벌리는 그의 형님네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여론전의 1라운드에서 나는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다. 나는 그들과 똑같은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않았다. 대신 사실과 논리,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국면을 전환시켰다. 최소한 대부분의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여론전에서의 일시적인 우위가 나를 안심시키지는 않았다. 나는 김진우를, 특히 그 배후에 있는 계산적인 시어머니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 울고불고 비방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은 분명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더 실질적인 수단으로 집 매매를 방해하려 들 것이다.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기본이고 집에 눌러앉아 버티거나 집기 시설을 파손하여 매매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었다. 나는 그들보다 앞서서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야 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대응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었다. 나는 쾌도난마의 해결책을 원했다. 설 연휴 넷째 날 아침, 나는 정말로 기자를 데리고 계약하러 가지는 않았다. 그것은 위협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혼자 김 부장님과 장 사장님 부부를 만났다. 그리고 남편 김진우 측의 비협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다시 한번 내 결심을 분명히 하고 만약 내 쪽의 사정으로 거래가 실패할 경우 구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배상하겠다는 더 엄격한 가계약서에 서명했다. 나의 솔직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는 오히려 장 사장님 부부의 구매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들은 얼마간 기다릴 용의가 있으며 내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구매자를 안정시킨 후 나는 즉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러 갔다. 상담했던 변호사 친구의 소개로 혼인 재산 분쟁 전문 베테랑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였다. 로펌 회의실에서 나는 모든 상황과 증거 출자 증명, 대출 상환 내역, 설날 전날 밤 김씨 집안의 행태에 대한 진술, 그리고 최근 그들의 괴롭힘과 비방이 담긴 채팅 기록과 캡처 화면을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최 변호사는 노련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내 진술을 듣고 자료를 검토했다. 눈빛에 날카로움이 스쳤다. 박서연 씨, 상황은 명확합니다. 상대방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고 재산 기여도 면에서 박서연 씨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신속한 이혼. 둘째, 부동산의 대부분 지분을 확보하고 순조롭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최 변호사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박서연 씨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즉시 법원에 2가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입니다. 부동산 관련 은행 계좌, 김진우 씨의 월급 통장을 포함하여 동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처분금지가 처분하여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둘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심각한 과실과 재산 이익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판결 전 상대방이 먼저 집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하는 명도단행가 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나요? 나는 조금 놀랐다. 그 과정이 매우 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신있게 말했다. 핵심은 증거의 충분성과 과실의 심각성입니다. 설날 전날 밤에 아내를 내쫓은 행위, 장기적인 경제적 착취와 정신적 압박을 결합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부부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켰으며 그가 계속 집에 거주하는 것이 재산 가치에 잠재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파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는 박서연 씨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판사님께서 증거를 검토하신 후 설이라는 특수한 시기와 악랄한 정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최소한 재산 가압류는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동결되고 처분금지가 되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현실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행해 주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전문 변호사를 찾은 이유였다. 법이라는 무기로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최 변호사의 효율적인 움직임 덕분에 그날 오후 우리는 모든 신청 서류를 준비했다. 설 연휴였지만 법원에는 당직 근무자와 긴급 신청을 처리하는 창구가 있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긴급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김진우 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저급한 괴롭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번호를 바꿔가며 나와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협박에서 애원으로 오락가락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고향에 아무것도 모르는 친척들을 선동해 공정한 심판을 해달라고 전화를 걸게 했지만 나는 모두 바로 끊고 차단했다. 설 연휴 5째 날 아침, 나는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말투에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다. 박서연 씨, 좋은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저희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긴급하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어제 날짜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집행관들이 은행과 등기소에 가서 동결 및 처분금지 절차를 밟을 겁니다. 예상보다 빠른 효율성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 잘 됐네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곧 놀라운 소식이 문을 두드릴 겁니다. 최 변호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역시나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김진우의 번호였다. 그는 아마 내가 이 시간이면 전화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말을 하기도 전에 수화기에서 김진우의 공포에 질린 거의 찢어질 듯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박서연,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월급 통장이 동결됐어. 은행에서 법원 결정이라고 해. 그리고 방금 등기소에서 사람이 와서 문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어. 이 집이 가압류됐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나는 전화 저편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아수라장이 되어 상갓집 개처럼 허둥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월급 통장 동결. 그것은 그가 경제적 수단을 잃었음을 의미했다. 그는 대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부동산 가압류는 더 명확한 법적 신호였다. 이 이혼과 재산 분쟁이 이미 사법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그들이 더 이상 집에 눌러앉아 버티는 것은 법에 저항하는 행위가 되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강렬한 통쾌함이 솟구쳤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법적인 보호 조치를 좀 신청했을 뿐이야. 어떤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재산을 빼돌리거나 집을 망가뜨리는 걸 막으려고. 법적 보호? 너 지금 우리를 죽이려는 거잖아. 김진우의 목소리에는 울음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박서연, 너 정말 너무하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이제 어떡해? 담보대출금 곧 나가야 하는데 통장이 막혔는데 어떻게 내? 연체돼서 신용불량자 되면 어떡하냐고. 문에 딱지가 붙었는데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야? 어떡하냐고? 나는 차갑게 반문했다. 그건 당신 김씨 집안의 사정이지. 담보대출은 내 통장에서 나가니까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야. 집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가압류했으니 이론적으로 관련 권리자는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훼손할 수 없어. 당신들이 물론 임시로 거주할 수는 있겠지만 집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책임져야 할 테니까. 그리고 어차피 곧 나가야 할 몸들이니 미리 살 길을 찾아보는 게 좋을걸. 너, 이럴 수 없어.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그는 또다시 낡은 레퍼토리를 꺼냈다. 당신들이 설날 전날 밤에 나를 집에서 내쫓은 그 순간부터 아니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진우, 현실을 직시해. 이 소송에서 당신은 승산이 없어. 지금이라도 순순히 집 하는데 협조하면 당신 몫이라도 챙겨갈 수 있어. 계속 버티면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한 푼도 못 받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될 거야. 알아서 판단해. 그가 더 소리치기 전에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 뿌리 뽑기라는 강력한 한방이 그들을 완전히 KO 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자금 동결, 부동산 가압류. 이것은 실질적인 법적 수단이었다. 말싸움이나 여론전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그들의 그때 쓰고 도덕적으로 묶으려는 수작은 차가운 법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지금 그 가압류된 집안이 얼마나 아수라장일지를. 시어머니의 울부짖음, 형님의 불평, 시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김진우의 붕괴.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법원의 재산 보전 결정은 마치 정확하게 뒤통수를 내리친 몽둥이와 같았다. 김진우와 그의 가족들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그 후 이틀간 내 세상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다. 괴롭히던 전화와 메시지가 기적처럼 사라졌다. 마치 그들이 갑자기 단체로 입을 다문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마지막 정적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김씨 집안, 특히 복수심 강한 시어머니의 성격상 그들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더 미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역시나 설 연휴 마지막 날 오후 교착 상태가 깨졌다. 하지만 전화가 아니었다. 김 부장님에게서 불같이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박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장님 남편과 어머님께서 집에 버티고 서서 장 사장님 내외분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장 사장님 댁에서 약속대로 오늘 오후에 마지막으로 가구 치수 좀 재러 오셨는데 문 앞에서 딱 막힌 겁니다. 김 사장님 남편이 아주 흥분해서 누구든 이 집 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아주 험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장 사모님께서는 완전히 겁을 먹으셨어요. 김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난감함이 섞여 있었다.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고 경찰에 신고하자니 이 설날에 가정사라 경찰이 와도 그냥 화해시키고 말 것 같고 사모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역시나 그들은 가장 비열하지만 가장 까다로운 방법, 즉 몸으로 막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나도 망했으니 너도 잘 될 생각 말하는 식의 해로운 심리였다. 김 부장님,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지시했다. 장 사장님 내외분을 잘 안정시켜 주시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질 것이며 거래는 반드시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녹음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김진우 씨와 그의 어머니가 위협하고 욕하는 말을요. 전부 증거가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올 것이 왔다. 피할 수 없었다. 이왕 그들이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가면을 찢기로 했다면 나도 더 이상 어떤 정도 남겨둘 필요가 없었다. 엄마, 아빠, 김진우 씨랑 시어머니가 집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구매자를 못 들어오게 막고 있대요. 제가 가서 처리하고 올게요. 나는 재빨리 외투를 입으며 부모님께 말했다. 뭐? 그놈들이 감히. 아빠는 듣자마자 화를 내며 차키를 들고 나와 함께 가려 했다. 아빠랑 같이 가자. 그놈들이 내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그래, 서연아. 우리 같이 가자. 너 혼자 가서 당하면 어떡해.
엄마도 화가 나고 다급해졌다. 나는 그들을 말렸다. 말투는 단호했다. 엄마, 아빠, 오지 마세요. 두 분이 가시면 상황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양가 집안 싸움으로 번질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제가 이성을 잃게 하려는 거예요. 저 혼자 가는 게 오히려 처리하기 좋아요. 걱정 마세요. 저도 준비 다 했고 최 변호사님께도 연락드렸어요. 변호사님도 최대한 빨리 오실 거예요. 지금은 법치 사회예요. 그들이 저를 어쩌지는 못해요. 겨우 부모님을 설득하고 나는 홀로 차를 몰아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으로 향했다. 길을 가는 동안 내 심장은 평온했고 머릿속은 온갖 대응 방안을 생각하며 빠르게 회전했다. 분노는 이미 차가운 결단력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오늘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파트 단지 아래에 도착하자 멀리서부터 동현관 앞에 구경하는 이웃 몇 명이 보였다. 김 부장님이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나를 보자 구세주를 만난 듯 달려왔다. 사모님, 드디어 오셨네요. 아직도 위에서 난리입니다. 장 사장님 내외부는 관리사무소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주 놀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동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29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싸우는 소리가 즉시 선명하게 들렸다. 우리 집 문 앞에서 김진우와 그의 어머니가 마치 두 문지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김진우는 얼굴이 시뻘겋고 목에 핏대가 서 있었다. 텅 빈 복도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꺼져, 다들 꺼져. 누구든 이 집 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는 손에 맥주병까지 들고 휘두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가장 자신 있는 울음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강도야 강도. 집을 뺏어가네. 우리 온 가족을 죽이려고 하네. 나 못 살아. 장면은 추악하고 혼란스러웠다. 맞은편 집 이웃이 조심스럽게 문틈을 열었다가 황급히 다시 닫았다. 나는 평온하게 걸어가 알코올과 분노로 일그러진 김진우의 얼굴과 소리만 요란하고 눈물은 없는 시어머니의 연기를 훑어보았다. 박서연, 내가 여길 무슨 낯으로 와. 김진우는 나를 보자 더욱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맥주병을 든 채 나를 가리켰다. 당장 저 사람들 다 꺼지라고 해. 이 집 안 팔아. 들었어? 못 들었어? 시어머니도 울음을 멈추고 아기의 찬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이 독한 것, 우리를 아주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구나. 법원 딱지가 뭐 어때서. 딱지가 붙었어도 이건 내 아들 집이야. 우리 안 나가. 내가 우리를 어쩔 건데. 나는 그들을 보며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했다. 소라는 그만 피우시죠.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기이하게도 그들의 소란을 압도했다. 김진우 씨, 그 맥주병 내려놔요. 흉기 위협은 불법 행위예요. 구류 며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나는 일부러 비꼬는 듯이 이 호칭을 썼다. 바닥이 차요. 연세도 있으신데 관절염 조심하셔야죠. 나의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는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했다. 김진우는 맥주병을 든 손을 잠시 멈칫하더니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이건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당신 집? 나는 실소하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화 기능을 켰다. 그들을 향해 문에 붙어 있는 게 뭔지 상기시켜 줄까요? 법원의 가압류 명령서예요. 이 말은 이 부동산이 현재 사법 보전 상태에 있고 소유권의 분쟁이 있다는 뜻이죠. 당신들의 현재 행위 즉 문을 막고 잠재적 구매자를 위협하고 혹시 모를 재물 손괴나는 그의 손에 들린 맥주병을 쳐다봤다는 모두 사법 절차에 저항하는 행위예요. 사안이 중대하면 판결 명령 불이행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제가 법률 상식 좀 알려드릴까요? 나는 말하면서 침착하게 녹화를 계속했다. 김진우가 맥주병을 든 모습,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떼쓰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고함 소리를 선명하게 기록했다. 너 뭘 찍어? 휴대폰 안 내려놔.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내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그녀를 쳐다봤다. 증거를 남기려고 찍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멋진 연기를 보여주실수록 나중에 법정에서 당신들에게 더 불리해질 겁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최 변호사가 비서 한 명과 함께 바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엄숙했으며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냈다. 박서연 씨. 최 변호사는 먼저 내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 뒤 날카로운 시선으로 김진우와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저는 박서연 씨의 대리인 최 변호사입니다. 당신들의 현재 행위는 이미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박서연 씨 및 구매 의향자의 신체, 재산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을 대표하여 당신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즉시 모든 과격한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당신들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이전에 법원의 보전 명령서는 이미 보셨을 겁니다. 만약 계속 저항한다면 결과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최 변호사의 등장과 이 정당하고 엄숙한 경고는 마치 김진우와 시어머니의 머리 위에 쏟아부은 얼음물 같았다. 특히 법적 책임 추궁이라는 몇 글자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시어머니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김진우의 술도 반쯤은 깬 듯했다. 맥주병을 든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허세를 부렸다. 변호사? 변호사가 뭐 대수야.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집안일이 사법 절차에 들어간 이상 더 이상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최 변호사의 말투는 차가웠다. 이제 비켜주십시오. 제 의뢰인이 집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들의 행위로 인해 집에 어떤 손상이라도 발생했다면 우리는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걸어왔다. 최 변호사가 오는 길에 미리 신고했거나 혹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한 모양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소란을 피우는 겁니까? 경찰이 엄숙하게 물었다. 경찰을 보자 김진우와 그의 어머니는 완전히 당황했다. 시어머니는 즉시 바닥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는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관 아저씨,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부부싸움이에요. 저희 이제 갈게요. 이제 갈게요. 김진우도 완전히 기가 죽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을 쳐다보지 못했다.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아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원의 가압류 명령서 사본을 보여주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김진우와 시어머니를 엄하게 꾸짖었다. 집에 분쟁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지. 이렇게 문 막고 위협하는 게 뭡니까? 빨리 해산하세요. 계속 소란 피우면 파출소로 같이 가야 합니다. 경찰과 최 변호사의 이중 압박에 김진우와 그의 어머니는 서리 맞은 배추처럼 시들어서 마지못해 문 앞을 비켜섰다. 나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최 변호사와 경찰에게 말했다.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 다 같이 들어가서 집 상태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경찰의 입회하에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지난번보다 더 어지러웠다. 공기 중에는 담배, 술, 그리고 남은 음식물이 섞인 이상한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다행히 눈에 띄는 파손 흔적은 없었다. 나는 주요 시설과 인테리어를 꼼꼼히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전 과정을 녹화했다. 확인을 마치고 경찰을 보낸 후 최 변호사가 잿빛 얼굴의 김진우에게 말했다. 김진우 씨, 당신의 오늘 과격한 행위와 주택 거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고려하여 제 의뢰인은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당신 및 기타 관련자들이 이 집에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말입니다. 동시에 오늘의 녹화 영상과 경찰 출동 기록은 모두 당신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법정에 제출될 것입니다. 알아서 잘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는 어지러운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한순간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지만 더 이상 큰 소리는 내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최 변호사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가시죠. 장 사장님 내외분을 뵈러 가야겠습니다. 그 문을 나서며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 싸움은 깔끔하게 이겼다. 나는 그들의 물리적인 방해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의 입회하에 그들이 떼를 쓰고 위협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한 우위를 점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엔 안동이 경찰과 최 변호사의 개입으로 허무하게 끝난 후 김진우와 그의 가족들은 마침내 잔인한 현실을 깨달은 듯했다. 떼를 쓰고 막무가내로 구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법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결된 은행 계좌, 문에 붙은 법원의 빨간 딱지, 그리고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마치 몇 개의 큰 산처럼 그들의 마음, 특히 김진우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잠깐의 침묵은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저녁에 깨졌다. 이번에 전화를 건 사람은 김진우도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뜻밖의 인물, 김진우의 형 김진태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전례 없는 어색함과 아양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나 형님이야. 나는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불어와 정신을 차리게 했다. 무슨 일이세요? 내 말투는 서먹하고 평온했다. 김진태는 전화 저편에서 길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진심을 털어놓는 듯한 연기를 시작했다. 서연아, 이번 일은 진우랑 부모님이 잘못한 거 알아. 너무 심했지. 특히 설날 전날 밤일은 나도 그때 말리지 못했어. 형님도 책임이 있어. 형님이 대신 사과할게.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족제비가 닭에게 세배하러 온 격인데 무슨 좋은 의도가 있겠는가. 역시나 그는 화제를 돌려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서연아, 봐봐.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건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았잖아. 진우 통장도 막히고 이번 설은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내 형수랑 애들 둘, 곧 애들 개학인데 학비도 아직 마련 못했고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요즘 속상해서 화병이 나셨는지 어머니 혈압도 많이 오르셨어. 그는 구구절절 집안의 궁핍한 사정을 늘어놓으며 내 동정심을 자극하려 했다. 예전에 마음 약한 박서연이었다면 정말로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마음이 돌처럼 굳었다. 형님, 하실 말씀 있으면 바로 하세요. 나는 그의 신세 한탄을 끊었다. 김진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서연아, 집을 꼭 팔아야겠니? 설령 팔더라도 법원 통하지 않고는 안 될까? 그렇게 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소문나면 진우 체면도 말이 아니잖아. 너희 둘 다에게 안 좋아. 너희 둘이 다시 앉아서 제대로 얘기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래도 부부였는데 꼭 법정까지 가서 싸워야겠어. 나는 거의 냉소를 터뜨릴 뻔했다. 이제 와서 부부였다고? 이제 와서 법정 가는 게 체면이 안 선다고? 단추 나를 만만한 홍시 취급할 때는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나. 형님. 내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제가 법정까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당신들 김씨 집안이, 김진우 씨가 저를 이 길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하는 건 늦었어요. 집은 반드시, 그리고 최대한 빨리 팔 겁니다. 법원을 통하는 건 마지막 선택이에요. 만약 김진우 씨가 협의 이혼과 합의 매각에 협조한다면 우리는 좋게 헤어질 수 있어요.
만약 계속 서명을 거부한다면 저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신네 집 사정은?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그건 당신들 김씨 집안의 일이에요.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처음 집 살 때 댁에서는 500만 원 보태서요. 지난 3년간 김진우 씨가 시댁에 붙여준 돈이 그보다 훨씬 많을걸요. 댁 내 내 식구, 우리 집에서 며칠 동안 공짜로 먹고 자면서 제가 숙식비 달라고 안 한 것만으로도 할 도리는 다 한 거예요. 아이들 학비는 부모인 형님과 형수님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설마 곧 당신들에게서 쫓겨날 전 재수 씨에게 기대는 건 아니겠죠? 내 말은 차가운 송곳처럼 김진태의 위선적인 동정과 당연한 요구를 가차없이 찔렀다. 전화 저편에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박서연,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김진태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인데 그렇게 정을 하나도 생각 안 해? 나는 비웃었다. 정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당신들 김씨 집안이 저한테 정을 베푼 적이 있나요? 형님, 만약 이 얘기를 하려고 전화하신 거라면 이만 끊죠. 저는 여전히 같은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김진우 씨를 설득하세요. 순순히 집 팔고 돈 챙겨서 나가는 게 당신들에게 현재 가장 좋은 그리고 유일한 선택이에요. 말을 마치고 나는 그가 더 이상 얽매일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김진태의 이 전화는 하나의 신호와 같았다. 김씨 집안 내부에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 시어머니와 김진우는 아마 그 분노로 버틸 수 있겠지만 얹혀 살던 김진태네는 가장 먼저 현실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경제적 지원이 끊기고 기댈 곳이 무너지려 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역시나 다음날 나는 김 부장님에게서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다. 김진태의 아내, 나의 그 형님이 몰래 김 부장님에게 연락해서 만약 집이 순조롭게 팔리면 자신들도 친척으로서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애둘러 물었다는 것이다. 자신들도 오랫동안 살면서 집을 봐준 셈 아니냐고. 김 부장님은 어이가 없어서 그건 규칙에 어긋나며 매각 대금은 오직 법원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박서연 씨와 김진우 씨 사이에서만 분배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재난이 닥치면 제각기 흩어진다. 공동의 이익이라는 보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부의 온갖 사심과 계산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시어머니는 아마 그 자존심과 소위 주권을 위해 끝까지 버티고 싶었겠지만 그녀의 큰아들네는 이미 퇴로를 찾기 시작했다. 심지어 시어머니와 김진우 몰래 지분을 나눠 가질 가능성을 타진하기까지. 철옹성 같았던 김씨 집안의 연대는 내부에서부터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는 김진우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나와 법이라는 외부의 힘뿐만 아니라 가족 내부의 원심력에서도 온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기둥이 아니라 온 가족을 끌어내릴 죄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또 이틀이 지난 후 더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에게 연락했다. 김진우의 사촌 누나였다. 김씨 집안 친척 중에서는 드물게 사리 분별이 있고 나와도 그럭저럭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다. 사촌 누나의 전화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서연아, 미안해. 이제야 연락하네. 집안일은 다 들었어. 우리 외숙모시 어머니가 원래 너무 고집세고 분별이 없으셔. 진우도 귀가 얇아서 주관이 없고 내가 고생이 많았겠다. 그녀는 지금 고향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다 퍼졌는데 분위기가 거의 일방적으로 시어머니와 김진우를 비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어른들 몇몇은 진우에게 전화해서 이런 좋은 며느리를 잃다니 이 멍청한 놈이라고 욕을 했다고 한다. 외숙모는 지금 고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맨날 집에 숨어서 온다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진작 잘하지. 사촌 누나의 말은 내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완전한 진실, 특히 설날 전날 밤에 아내를 내쫓았다는 핵심 사실이 퍼지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여론은 마침내 반격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가 전화한 건 다른 뜻은 없고 그냥 그들을 대신해서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야. 그리고 혹시 진우 쪽에서 고개를 숙이면 걔한테 여지를 좀 남겨줄 수 없을까? 그래도 부부였는데 사촌 누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그래도 공정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여지를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가 순순히 이혼 합의서와 매매 계약서에 서명만 한다면 그의 몫은 한 푼도 떼지 않고 줄 거예요. 하지만 계속 버티면 저도 법적 수단으로 제 권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사촌 누나의 전화를 끊고 나는 김진우가 이미 사면 초가에 빠졌음을 알았다. 아내의 강력한 법적 반격, 형제 가정의 이기적인 계산, 고향 친척들의 비난과 압박, 내후회환. 그의 견고해 보였던 성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김진우의 현재 상태를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사면 초가, 내후회환,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견디고 있을 것이다. 한때 시어머니의 비호 아래 나의 희생 속에서 편하게 살았던 그 남자는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엉망진창을 홀로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나, 박서연은 그 설날 전날 밤 쫓겨났던 불쌍한 존재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이 절벽으로 걸어가는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사냥꾼이 되었다. 승리의 저울은 이미 완전히 기울었다. 사촌 누나의 전화는 하나의 분수령과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씨 집안 쪽 세상은 마치 완전히 조용해진 듯했다. 더 이상 괴롭히는 전화도 하소연하는 문자도 심지어 이전에 그 애둘러 떠보는 연락조차도 사라졌다. 이 고요함은 이전의 정적과는 달랐다. 그것은 기진맥진한 후의 타협,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폐허를 마주해야 하는 침묵에 가까웠다. 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김진우와 그의 어머니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철옹성 같은 법적 사실과 내후회환의 압박 속에서 결국 한계에 다다랐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 얕은 물에 갇힌 물고기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지쳐갈 뿐이었다. 역시나 정월 열이 튼 날 오후 나는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의 한숨이 섞여 있었다. 박서연 씨, 방금 김진우 씨 측 대리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목소리는 평온을 유지했다. 뭐라고 하던가요? 상대방 측에서 김진우 씨가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협상할 의사가 있으며 길고 긴 소송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간결하게 핵심 정보를 전달했다. 그들이 제시한 초기안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을 당신이 그가 3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다른 공동재산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고 협의 이혼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7-3. 이 비율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았다. 내 심리적 마지노선은 6-4였다. 7-3을 얻어낸 것은 분명 최 변호사의 이전 강경한 전략과 상대방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김진우는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고 계속 버티면 3할도 못 받고 소송 비용과 더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좋습니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 비율대로 진행하죠. 세부 사항에서는 그가 모든 매매 절차에 협조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요구합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모든 조항을 명확히 하고 한 번에 모든 관계를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응답했다. 제가 모든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합의서가 박서연 씨에게 유리하고 후환이 없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며칠 내로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의 햇살이 유리를 통해 몸에 쏟아져 따뜻했다. 거대하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요동쳤다. 해방감, 안도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허탈함.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이었다. 상상했던 광적인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마치 오래 앓던 고열이 마침내 내린 것처럼. 몸은 아직 조금 허약했지만 정신은 전례 없이 맑았다. 나는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돈을 얼마 벌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나의 존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의미였다. 며칠 후 최 변호사의 주선으로 나와 김진우는 로펌 회의실에서 이 결혼의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다. 아니, 이것은 협상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단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일 뿐. 나는 일부러 간결하고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온몸에서 냉정하고 서먹한 기운이 풍겼다. 내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김진우는 이미 와 있었다. 그의 어색해 보이는 대리인과 함께 불과 10여일 만에 김진우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많이 말랐고 눈은 접했으며 수염도 깎지 않았다. 예전에 그 약간의 자신감 넘치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기운이 다 빠진 듯한 낙담과 무감각만 남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복잡한 눈빛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재빨리 고개를 숙여 내 시선을 피했다. 그의 변호사는 오히려 예의 바르게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최 변호사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하고 노련하게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다. 과정은 이상할 정도로 순조로웠다. 아니, 침묵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시간은 최 변호사와 상대 변호사가 합의서 조항을 확인하는 데 쓰였다. 나와 김진우는 마치 두 명의 이방인처럼 긴 테이블 양끝에 앉아 각자 침묵을 지켰다. 합의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논의된 대로였다. 부동산 매각 후 대금 분할, 나 7, 그 3. 다른 공동재산 분쟁 없음. 협의 이혼. 김진우는 모든 매매 절차에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 서명이 필요할 때 김진우는 펜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며 한동안 펜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했다. 사과일까? 후회일까? 아니면 미련일까? 나는 그에게 입을 열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내 시선은 평온하게 그를 마주했다. 미움도, 원망도, 심지어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이 극도의 평온함과 무심함은 어떤 질책이나 조롱보다도 더 강력했다. 김진우는 나의 이런 시선 아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마지막 남은 힘마저 다 빠져나간 듯 맥없이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필체는 흐트러지고 힘이 없었다. 나도 펜을 들고 내가 서명해야 할 곳에 정중하고 선명하게 박서연 세 글자를 썼다. 한 획, 한 획, 붓끝이 종이를 뚫을듯이 마치 한 시대의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교환했다. 최 변호사와 상대 변호사는 악수를 하며 절차적인 인사말을 나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김진우를 쳐다보지 않고 곧장 문으로 향했다. 과거의 모든 것, 달콤했던 것, 서러웠던 것, 굴욕적이었던 것들이 모두 이름을 서명한 그 순간 완전히 봉인되었다. 이 사람, 이 결혼 생활은 이제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서연아, 내가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 할 때 김진우의 목소리가 마침내 등 뒤에서 들려왔다. 쉬고 미약한 목소리였다.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미안해. 그는 이 세 글자를 쥐어짰다. 목소리에는 짙은 콧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마 눈물도 함께였을 것이다. 미안해. 얼마나 가벼운 세 글자인가. 그것이 설날 전날 밤에 추위를 지울 수 있을까. 3년간의 서러움을 상쇄할 수 있을까. 짓밟힌 존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아니, 그래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심지어 머물지도 않았다. 바로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의 빛은 밝고 투명했다. 등 뒤에
실패와 낙담의 기운으로 가득 찬 회의실을 완전히 차단했다. 로펌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다. 조금 눈부셨다. 나는 이른 봄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속에 묵직하게 쌓여있던 탁한 기운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계획대로 집매매 절차를 밟는 것뿐이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이혼 합의서가 있으니 김진우 쪽에서는 더 이상 어떤 소란도 피울 수 없었다. 김 부장님은 곧바로 구매자인 장 사장님 부부와 연결해 관련 기관이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명예 이전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김진우와 그의 가족들이 언제, 어떻게 이사가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 3할의 매각 대금을 받기 전까지 그들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집을 비우는데 협조할 것이라고 믿었다. 한 달 후 부동산은 순조롭게 명예 이전되었고 매각 대금도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었다. 최 변호사의 감독하에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할되었다. 내 계좌에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입금되었다. 휴대폰 뱅킹 앱에 찍힌 입금 알림을 보며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이 돈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내 헌신에 대한 물질적 증거이자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본이자 자신감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와 김 부장님을 식사에 초대해 이 힘든 시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부모님께는 두둑한 봉투를 드리며 무조건적인 지지와 보호에 감사했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작가이자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다. 그 심장 떨리던 설날 전날 밤의 소동으로부터 나와 김진우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지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다. 가을 햇살이 내가 새로 얻은 오피스텔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이곳은 서울 도심의 고급 오피스텔 고층으로 전망이 뛰어나 도시의 화려한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인테리어는 완전히 내 취향에 맞춰 심플하고 세련되며 예술적인 감각으로 가득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주인의 품격과 주도권을 드러냈다. 이곳에는 불쾌한 담배 냄새도 시끄러운 화투 소리도 내가 조심스럽게 맞춰야 할 가족도 없었다. 오직 박서연 한 사람만을 위한 고요함과 자유만이 존재했다. 집을 판 돈은 최 변호사의 전문적인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테크 계획에 따라 관리되었다. 나는 안정적이지만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금의 일부와 내가 수년간 쌓아온 업계 경험 및 인맥을 결합하여 뜻이 맞는 친구와 함께 작은 문화 기획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규모는 작지만 모든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창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성취감과 자유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참아야 했던 박서연이 아니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나는 결단력 있고 논리적이며 일상생활에서는 자유롭고 자신을 즐겁게 할 줄 알게 되었다. 유학 클래스에 등록해 학생 시절의 취미를 다시 찾았고 정기적으로 운동과 여행을 하며 최상의 상태를 유지했다.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순수한 가족애를 즐겼다. 가끔 옛 지인들을 통해 김씨 집안의 파편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조각처럼 김진우는 그 3할의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사서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했다. 그의 그저 그런 직장은 그동안 잦은 휴가와 침체된 상태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겨우 자리를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주선자가 애매하게 언급하기를 그가 몇 번 선을 봤지만 상대방이 그의 이혼 사유를 듣고 나면 이제는 거의 업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없던 일이 된다고 했다. 그의 형 김진태네는 당연히 더 이상 동생 집에 얹혀 살 수 없게 되어 초라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다. 김진우라는 금광의 지속적인 지원이 끊기자 생활이 팍팍해져 부부 싸움이 잦다고 했다.
그리고 나의 전 시어머니, 고향에서 예전에 그 기세등등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눈초리를 받거나 아들의 이혼에 대해 걱정스러운 질문을 받기 때문이라고. 평생을 강하게 살아왔지만 결국 남들의 웃음거리이자 반면교사가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어도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고소함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이미 내 세상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그 결혼 생활, 그 사람들은 마치 이미 아문 상처의 흉터와 같았다. 흔적은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단지 내가 걸어왔던 잘못된 길과 영원히 기억해야 할 교훈을 상기시켜 줄 뿐. 어느 날 오후, 내가 파트너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지역 번호였다. 나는 무심코 받았다. 여보세요, 박서연 대표님이신가요? 약간 겸손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진우, 아니, 김진우 씨의 사촌형입니다. 예전에 가족 모임에서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히 자신을 소개했다. 김진우의 사촌형.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기억 속에는 꽤 성실하고 분별 있는 사람으로 그의 다른 가족들과는 좀 달랐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그게 말입니다. 대표님. 사촌형의 말투에는 명백한 어색함과 간청이 섞여 있었다. 듣자 하니 대표님께서 지금 직접 회사를 차려서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아직 마땅한 인턴 자리를 못 구해서 혹시 대표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대표님 회사에 혹시 적합한 인턴 자리가 있는지 아이에게 경험할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큰 건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이 세상은 때때로 정말 좁고 우스꽝스럽다. 한때 나를 진흙탕에 처박으려 했던 사람들의 일가친척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내게 아들의 기회를 구걸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혹은 내 관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승낙했을지도. 하지만 지금의 나는 경계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았다. 사촌 형님, 나는 입을 열었다. 말투는 평화로웠지만 서먹했다. 우선 제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스튜디오는 아직 규모가 작아서 당장은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채용 절차는 제 파트너가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좀 더 큰 회사에 많이 지원해보라고 조언해주세요. 기회가 더 많을 겁니다. 나는 말을 완전히 막지는 않았지만 백을 쓰려는 그의 의도는 명확히 거절했다. 내 회사는 내가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성지다. 과거의 불쾌한 기억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나 일로도 더럽힐 수 없었다. 사촌형은 전화 저편에서 머뭇거리며 몇 마디 예의상의 말을 하고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창밖에 차들로 붐비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입가에 희미하고 후련한 미소가 번졌다. 당신이 강해지면 세상도 당신에게 상냥해진다. 심지어 과거의 적들조차도 몸을 낮추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누구 전화야? 파트너가 궁금한 듯 물었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나는 웃으며 다시 우리의 프로젝트 기획안으로 주의를 돌렸다. 아까 얘기하던 그 아이디어 계속 얘기해보자. 삶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다. 나는 더 이상 끔찍한 결혼 생활에 갇혀 묵묵히 참아내던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내 인생의 항해를 지휘하는 선장이다. 나는 한때 갈망했던 경제적 독립, 정신적 자유, 그리고 사업적 성취를 모두 손에 넣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 흘렸던 눈물은 모두 내 갑옷의 비늘이 되어 나를 더욱 강인하고 투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설날 전날 밤의 찬바람 속에서 울고불고하는 대신 침착하게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를 눌렀던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굴욕과 분노 속에서도 이성을 유지하고
법이라는 무기로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았던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무사람들의 비난과 방해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티며 결코 뒤돌아서지 않았던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바로 나 자신이 친히 족쇄를 끊고 진흙탕을 건너 이 드넓은 세상을 맞이한 것이다. 저녁, 나는 일을 마치고 홀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다. 우리가 방금 성공적으로 계약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레스토랑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고 나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마음속에 평온과 충만함을 느꼈다. 식사 후 나는 강변을 따라 산책했다. 저녁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양안의 불빛이 찬란하게 강물에 비쳐 흐르는 빛의 향연을 이루었다. 나는 이 화려한 풍경을 보며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쩌면 미래에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며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닐지도.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인생의 행복과 자신감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의 안식처는 나 자신이다. 나의 행복은 내가 정의한다.